네, 오늘은 저희 시청자 아카데미 21번째 오늘 제목을 서정시의 원리와 전통적 서정시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시는 거의 다 서정시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은 그럼 서정시의 본질이 뭐냐? 이런 측면에서 오늘 좀 얘기를 전개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한국의 서정시 어떤 전통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좀 창작해야 할 서정시의 방향은 무엇일까, 이런 등등의 것들이 오늘 얘기 속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서정시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제시하고 싶은 것이, 그래, 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형태 속에서 서정시의 위치는 또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먼저 검토하기 위해서 시의 종류와 서정시에서 상식적인 것이지만 시의 종류 속에서 서정시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형식상으로 보면 보통 시 하면은 정형시, 자유시,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글자 그대로 정형시는 형식을 정해놓은 시,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공적으로 정해진 시, 규칙이 이미 정해진 것이죠. 그리고 자유시는 개개인이 정말 창조적으로 만들어내는 시, 이게 바로 자유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형시하면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일정한 틀에 맞춰 쓴 시, 시조가 대표적인 형식. 우리는 시조도 있고 가사도 있습니다. 일본 하이콘이 중국의 한신이 서양의 소네트 하면 14행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럼 한국의 시조 하면은 3장 6구 3행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정형시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한산성 달 밝은 밤에 술 위에 홀로 앉아 긴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는 채 멀리서 일성호가는 남해를 끝나니 잘 아는 시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순신의 한산성 달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산은 옛산이로되 물은 옛물이 아니로다. 쥐하러 흐르나니 옛물이 쓸소냐. 인골도 물과 같아야 가고 아니하도다. 다시 말하면 형식이 일정한 형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정형시라고 하고, 자유시는 이 틀을 벗어난 시. 근데 거기에 다시 산문시라는 말을 씁니다. 시의 내용을 어떤 행에 구분 없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 자유시하고 산문시하고 뭐가 다르냐? 자유시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시의 기본인 행가리, 마디를 자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결하게 짧게 그 행을 갈라서. 근데 산문시는 행을 가르지 않고 형식이 산문과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산문시라 합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보면 이제 그런 거 있죠. 이제 김춘수의 구름 같은 시 보면은, 구름은 딸기밭에 가서 딸기를 따먹고 아직 맛이 덜 들었군 하는 얼굴을 한다. 구름은 흰 보자기를 펴더니 양털 같기도 하고 무슨 헝겊족 같기도 한 그런 것들을 늘어놓고 혼자서 희죽이 웃어보기도 하고 혼자서 깔깔깔 웃어보기도 하고, 어디로 갈까? 냇물로 내려가서 목욕이나 하고 화장이나 할까 보다. 저 모라는 저 높다란 나무 위에 올라가서 휘파람이나 볼까 보다. 그러나 구름은 딸기를 몇 개 더 따먹고 이런 멍청한 날에 미안하지만 할 수 없다는 듯이 아직 맛이 덜 들었군 하는 얼굴을 한다. 그 속에는 대화도 있고, 독백이지만 대화도 있고, 그리고 산문 형식, 산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 이게 산문이지 왜 산문시냐? 참 그 차이를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차이냐 도대체? 이게 산문이지 무슨 산문시냐? 자, 차이는 아주 극히 미량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시와 산문의 근본적인 차이가 리듬과 메타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리드미컬하냐, 얼마나 그 메타포, 다시 한번 비유가 많이 포함되어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소설도 리듬이 있어요. 그리고 소설도 때때로 비유도 있고 메타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 빈도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소설은 리듬이나 메타포가 빈도가 약합니다. 근데 이제 시는 빈도가 강하죠. 그런 면에서 그냥 줄글로 쓰기는 써서 산문이 돼. 산문시는 일반 소설보다 메타포가 아주 상당히 밀착되어 있는, 아주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리듬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김춘수의 그림 같은 거 보면은 그런 리듬이 좀 있습니다. 뭐뭐한다, 뭐뭐한다, 뭐뭐한다. 주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런 거 아니까 산문은 출발지에서 목적지가 달라요. 계속 변해갑니다. 상황이. 근데 시는 어떤 대상을 계속 반복해서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구름에 대해서 구름의 어떤 모습을 아직 맛이 덜 들었군 하는 얼굴을 한다. 그 구름에 대한 얘기입니다. 흰 보자기를 펴던 양철 같기도 하고 무슨 헝겊 같기도 한 그런 것들을 넣어놓고 혼자서 웃어보고 이렇게 계속 구름에 대한 것을 반복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묘사한다는 것은 이건 하나의 리듬입니다. 그래서 이 시에 보면은 이런 리듬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기 보면은 구름은 딸기를 먹게 담으다니 이런 청명한 날에 미안하지만 할 수 없다는 것이 아직 맛이 덜 들었군 하는 상상도 곁들이고 있습니다. 따라는 예를 들어서 구름은 흰 보자기를 펴는 양털 같기도 하고 무슨 헝겊족 같기도 하고 뭐뭐 같기도 하고 뭐뭐 같기도 하고 하는 얘기들, 이런 하나의 비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비유와 리듬을 상당히 포함시킨 산문, 이게 바로 산문시입니다. 물론 길이도 물론 짧고요. 자, 그래서 이 정형시, 자유시, 산문시 이렇게 형식상 나눠보기도 합니다. 그 대신 또 내용으로 나눠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얘기는 그 시인 자신이 어떤 입장에서 썼느냐 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자기의 주관을 강하게 드러낸 시 하면 이게 서정시입니다. 예, 서정시. 자기의 주관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서정과 서사라는 말을 구분해야 됩니다. 서정시, 서정시하고 여기 서사시, 서사, 이 한자 구분을 하면 됩니다. 자, 서정은 여기에 풀다, 끌어내다, 풀다, 풀어내는, 감정을 풀어내는 시, 자신의 감정을 풀어내는 시가 서정시입니다. 근데 이 서사시는 여기 이 서자가 차례 서자입니다. 차례 서자예요. 그러니까 또 사자는 여기서 일사자입니다. 그럼 이 사자는 어떤 사건을 기술한 시, 이게 바로 서사시입니다. 그럼 서사, 이것은 사건을 차례대로 기술한 바로 스토리, 스토리시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주인공이 있고 그 주인공이 어떤 행동을 하는 그런 이야기 형식의 시, 그게 바로 서사시입니다. 그런데 서정시는 오직 감정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 속에 이야기가 들어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로. 그래서 이런 그 서정시, 그래서 개인의 주관적인 정서와 감정을 표시한 시 또는 과거 현대의 대표적인 시가 서정시다. 사실은
서사신이 뭐 산문신이 자유신이 정영신이 다 통틀어 봐도 따지고 보면은 다 인간의 감정을, 시인의 감정이 안 들어간 시가 어디 있습니까? 다 감정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시는 다 서정시예요.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죠. 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과학 교과서라든지 뭐 이런 건 아니겠죠. 수학책 이런 데는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은 모든 문학 작품은 감정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서정적이다 할 수 있는데, 다만 그 차이가 얼마나 더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어쨌든 서정시, 서사시 할 때 서정시는 개인의 주관적인 것이 강하게 드러나는 시, 서사시는 어떤 이야기를 스토리 형식으로 어떤 그 주인공의 이야기를 써내려고 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서사시의 경우 한 구절이 있습니다. 김동완의 국경의 밤이라는 시인데, 무사히 건넜을까 이 한밤 남편은, 그러면 아내가 하는 소리죠. 아내가 지금 남편을 걱정하면서 쓴 얘기. 두만강을 탈 없이 건넜을까 저리 국경 강한을 경배하는 외투쓴 검은 순경이 왔다 갔다 오르며 내리며 번지하는데 발각도 안 되고 무사히 건넜을까. 네, 소금 장사하는 남편이 두만강을 건너가서 장사를 잘할까, 아니면 지키고 있는 순경한테 들키지는 않았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 스토리가 있어요. 밤새가며 속태우는 젊은 아막내 물레졌던 손도매에게 풀려서 파하고 붙는 어유 고기 등이죠. 등잔만 바라본다. 북극의 겨울밤은 차차 깊어가는데, 자, 이런 식으로 그 분위기와 이야기, 어떤 주인공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극시라는 것도 있죠. 그건 극시는 드라마 형식, 소개문도 있고 대화도 있고 뭐 지문, 대사 뭐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것이 극시죠. 그러니까 형식만 그렇고 그 대화가 마치 오페라의 노래하듯이 그런 형식입니다. 자, 그래서 그건 많이 쓰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정시, 서사시만 크게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자, 시를 내용상 서정시, 서사시, 극시로 나는데 이는 다분히 고전적 구분이다. 원래 문학은 언어의 음악성이 서정시로, 사건이 서사시로, 행동이 드라마로 발전한 것이라면, 과거 서정시는 오늘의 시로, 서사시는 오늘의 소설로, 극시는 오늘의 연극으로 분화 발전된 것이기에 시의 주류는 서정시고 오늘의 서사시, 극시는 시의 소설과 드라마의 형식을 혼합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자, 이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시는 하나의 인간의 언어를 보면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소리의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사건적인 요소도 있고, 또 행동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건이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소리 중심이 이게 서정시, 그것이 오늘날의 시, 사건 중심이 서사시, 그것이 오늘날 소설, 행동 중심 드라마, 그게 오늘날 희곡, 이런 식으로 분화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서정시는 가장 시의 중심을 이루는 양식이다. 근데 이제 목적성 시를 나눌 때도 보면 순수시다, 또 참여시다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그러니까 순수시 하면 예술을 주관시, 비정치적인 어떤 목적이 없는 시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마지막의 한여름날 깊고 그윽한 저녁으로 빠진다. 물의 근원 속에 내가 빠져있고 나는 몇 개의 돌로 되어 있다. 보이지 않는 삽질을 한다. 묻힌 나를 캐어낼수록 어린 나라의 혼돈은 뛰어나와 시름겨운 정열을 옛사람을 보여준다. 한여름날 무덥기는 하고, 그때 어떤 상상을 여기다 적고 있습니다. 깊고 그윽한 저녁으로 빠진다. 대단히 주관적이죠. 물의 근원 속엔
내가 빠져있고, 이것도 정말 주관적인 얘기입니다. 물의 근원 속에 내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나는 몇 개의 돌로 되어 있다. 또 내가 돌이 되었다. 이것 주관적입니다. 보이지 않는 삽질을 한다. 이것도 주관적입니다. 묻힌 나를 캐어낼수록 어린 나의 혼돈은 뛰쳐나와 그 물속에서 시름겨운 정열을 옛사랑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참 그 물속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막 그런 여름날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 뭐 정치적인 얘기 뭐 역사적인 얘기 그거 아닙니다. 순전히 개인의 그런 순수한 감정을 해서 이런 것을 순수시라 하지만 사실은 서정시죠. 그럼 밑에 참여시를 한번 볼까? 참여는 뭔가 현실에 참여한다는 얘기니까 역사와 현실의 문제에 책임을 갖고 이를 개선하겠다는 목적의식의 시, 계몽시, 정치시, 이념시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에 속합니다. 자, 이런 시가 있습니다. 김수영의 푸른 하늘. 푸른 하늘을 제압하는 노고지리가 자유롭다고 부러워하던 어느 시인의 말은 수정돼야 한다. 우리는 푸른 하늘을 보면 참 노고지리가 멋있게 이렇게 자유롭게 노래하는 것을 보고서 노고지리 참 자유롭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수정돼야 되겠다. 왜? 자유를 위해서 비상하여 본 일이 있는 사람이면 알지. 그렇습니다. 자유를 위해서 투쟁해 본 사람은 알지.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완전히 데모성입니다. 노고지리가 무엇을 보고 노래하는가를, 어째서 자유에는 피의 냄새가 섞여 있는가를,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가 필요하다. 혁명은 왜 고독한 것인가를, 혁명은 왜 고독해야 하는 것인가를, 결국 그런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고독한 투쟁, 그런 어떤 희생이 요구된다는 대단히 정치적인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하나의 사조상으로 볼 때 주정시, 주지시, 주의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주정시, 아까 서정시였는데 정을 중심으로 한 시가 서정시예요. 그럼 주지시, 지적인 것, 감정보다 이상과 심상을 중시하는 이미지즘의 시. 근데 이 주지시는 이런 것입니다. 모더니즘 시라고도 말하는데, 지적이라는 말은 지식, 좀 문명적인 것들을 포함한 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 여러분들이 가을날 시를 쓰는데 낙엽에 대한 시를 쓴다고 그럽시다. 그럼 낙엽에 대한 시를 쓰면서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 이거 얼마나 유식한 얘기입니까? 아니, 폴란드 망명정부 모르는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지적인 요소를 시에다가 가미시키는 거, 이게 바로 주지시입니다. 그 다음에 포화에 이지러진 토론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했는데, 토론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지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사람, 폴란드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이거 얘기할 수 없죠. 이런 지적인 것을. 그런데 이게 1930년대 이런 모더니즘 이후 그런 경향이 많이, 예를 들어서 이상의 시 같은 것도 그런 하나의 지적인 용어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인, 그래서 감정보다는 이성, 지식을 많이 가미시키는 시다. 그래서 왜 요즘도 시를 쓸 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순수한 우리 시를 쓰지 않고 외래어를 많이 또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게 일종의 주지적인 기법입니다.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일광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새로 듯이 급행열차가 들을 달린다. 굉장히 이미지를 잘 표현했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시의 종류를 말할 때는 좀 지적이다. 그런데 이제 지적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문명적이다 또는 도시적이다, 이게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주지시를 쓰는 사람들은
문명에 대한 용어를 많이 쓰고 도시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나눌 수 있다면 그 의지를 강조하는 시의 주의시입니다. 인간의 의지의 측면을 중시하는 시. 여기 이 육사의 절정 같은 게 있습니다. 매운 계절에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어디서 무릎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껴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며 눈 감아 생각할 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그 이육사의 정말 만주벌판을 헤매면서 독립투사로서 그 강한 어떤 의지를 보이면서 정말 차가운 계절을 이겨내는 어떤 의지가 하나의 사조상으로 볼 때 주정시, 주지시, 주의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주정시, 아까 서정시였는데 정을 중심으로 한 시가 서정시예요. 그럼 주지시, 지적인 것, 감정보다 이상과 심상을 중시하는 이미지즘의 시. 근데 이 주지시는 이런 것입니다. 모더니즘시라고도 말하는데 지적이라는 말은 지식, 좀 문명적인 것들을 포함한 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 여러분들이 가을날 시를 쓰는데 낙엽에 대한 시를 쓴다고 그럽시다. 그럼 낙엽에 대한 시를 쓰면서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 이거 얼마나 유식한 얘기입니까? 아니 폴란드 망명정부 모르는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지적인 요소를 시에다가 가미시키는 거, 이게 바로 주지시입니다. 그 다음에 포화에 이지러진 도론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한다. 도론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지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사람, 폴란드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이거 이해할 수 없죠. 이런 지적인 것을. 근데 이게 1930년대 이런 모더니즘 이후 그런 경향이 많이, 예를 들어서 이상의 시 같은 것도 그런 하나의 지적인 용어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인, 그래서 감정보다는 이상, 지식을 많이 가미시키는 시다. 그래서 왜 요즘도 시를 쓸 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순수한 우리 시를 쓰지 않고 외래어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게 일종의 주지적인 기법입니다. 기는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일광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새로듯이 급행열차가 들을 달린다. 굉장히 이미지를 잘 표현했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시의 종류를 말할 때는 좀 지적이다. 그런데 이제 지적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문명적이다 또는 도시적이다, 이게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주지시를 쓰는 사람들은 문명에 대한 용어를 많이 쓰고 도시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나눌 수 있다면 그 의지를 강조하는 시의 주의시입니다. 인간의 의지의 측면을 중시하는 시. 여기 이 육사의 절정 같은 게 있습니다. 매운 계절에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어디서 무릎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껴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며 눈 감아 생각할 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이육사의 정말 만주벌판을 헤매면서 독립투사로서 강한 어떤 의지를 보이면서 정말 차가운 계절을 이겨내는 어떤 의지가 보입니다.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일제시대 때 우리 민족들이 정말 만주벌판을 유랑하면서 떠돌던 그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그건 만주벌판,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서다. 강한 의지를 보입니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한 발 제껴 디딜 것조차 없다. 그렇게 아주 그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러면 눈 감아 생각할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그래서 차가운 계절을 강철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는 한데 이것도 주정시, 주지시, 주이시라고 했지만 주지시 속에도 서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이시도 서정적인, 결국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시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다 서정적인 감정이 깔려 있다. 다만 이게 비평가들이라든지 학술적으로 좀 이렇게 분류해서 말할 뿐이지 시는 본질적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문학 양식이다. 그럼 이렇게 감정을 드러낸다, 주관적이다, 말은 좋죠. 그럼 구체적으로 감정을 드러낸다는 말이 무슨 말이고 주관적으로 표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것을 알아야지. 그걸 모르면 시는 주관적으로 써야 된다. 누구는 그런 소리 못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도대체 주관적이 무엇이며 감정을 드러낸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원리를 알아야 되겠다. 우선 서정시란 말은 옛날에는 그 서정시를 릴릭, 포에트리, 소위 그 리라라는 그 현악기에 맞춰서, 그건 서양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그 시를 릴릭 포에트리, 그 릴릭이 어디서 나오냐? 악기라는 용어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악기에 맞춘 가사, 그런 얘기겠죠. 서정시는 본래 악기에 맞춰 부르는 노래 가사를 뜻했던 것이다. 그러나 후에는 주로 읽기 위해 쓰여진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한 짧은 시를 뜻하게 되겠다. 여기서 개인적인 감정이란 개인의 정서, 사상 또는 사상까지를 포함하는 말이다.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서정시란 뭐냐? 기본적으로 서정시는 마음을 드러내는 시다. 누구의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자의 서정은 마음을 끄집어냄, 털어냄의 뜻으로 내면, 감정, 마음, 주관 등을 밖으로 드러내는 시다. 여기까지도 다 그게 상식적으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 다 쓴 말입니다. 그럼 그 다음 대학교적인 표현을 해야 되겠어요. 마음을 드러낸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주관적으로 쓴다는 게 뭐냐? 가장 중요한 원리는 첫째로 객관적 공간의 주관입니다. 이 세상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 이 세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간, 그리고 하나는 시간입니다. 공간과 시간. 이 세상은 공간과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그 공간과 시간의 존재죠. 우리는 한국이라는 공간 속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이런 육체라고 하는 물질적 공간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몇 년에 태어나서 몇 년에 죽는다고 하는 시간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 모든 존재는 공간과 시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간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들은 각각의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각각의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각각의 공간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각각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각각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각각 달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들은 제각각 자기 나름의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도 다 일치되는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공간, 똑같은 개체가 없어요. 다 각각 존재가 달라요.
그 각각 다르다는 것을 철저히 증명하는 세계가 과학입니다. 과학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들이 이놈하고 이 꽃하고 나무하고 이것하고 저것이 어떻게 다른가를 철저히 구분해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과학입니다. 그래서 과학은 모든 사물을 분리하고 차별성을 확인하고 그 개체적 존재를 확인하고 그래서 이 물리적 공간의 특징을 파악해냅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적 공간, 과학적 사고, 과학적 세계관 속에서는 모든 사물들은 각각 다르고 그 각각 특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개체들은 다 독립되어 있어요. 이 독립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분리되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분리되었다는 얘기고, 그래서 과학은 철저히 분리화, 모든 공간을 나누는 게 바로 떼어넣는 것이 과학입니다. 자, 그래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나누는 게 참 과학적이긴 한데 나누니까 결국 너와 나 각각 개체들이 서로 떨어지고 분리되고 그러니까 애로울 수밖에 없다. 거기 심리적으로 보면 그게 애로운 것이죠. 모두 고독이죠. 그래서 이 고독은 철학적으로 보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학은 결국 과학이 굉장히 그 인류 문명을 발전시키는 것 같지만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보면 계속 쪼개놓기 때문에 인간을 애롭게 만들고 결국 그 고독한 병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과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은 이러한 분리된 공간을 서로 너와 나가 분리된 이 너와 나가 분리된 이 공간을 어떻게 하면 좁힐 것인가? 네, 공간의 좁힘. 그러니까 분리된 공간을 좁힌다. 주체와 객체의 통합. 모든 사물의 비동일성을 동일성, 융합과 조합.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주관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관적이다라는 말은 이렇게 과학이 분리하고 있는 이런 그 분리적인 작업을 통합적인 방법으로 사고방식을 전환시키는 것이 바로 주관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사물들이 분리됨으로써 오는 고독감, 이것을 극복하고 서로가 공존하고 충만하고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에덴을 회복하는 그런 것이 바로 시의 본질이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도 하면 물리적 거리의 초월, 적으로 분열된 거리를 벗어나서 거리를 가깝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객관적 공간의 주관화, 거리 좁힘입니다. 과학자는 거리를 넓히고 시인은 거리를 좁힌다. 그 좁히는 작업을 우리는 주관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는 좁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의도적으로 좁히는 것입니다. 서정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자아의 내적인 세계와 외적인 세계가 철저히 결합하거나 그것은 자아도 나하고 너 사이를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나와 너 주체와 객체는 다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시키는 작업이 바로 주관적인 작업입니다. 객관적으로는 통합을 시킬 수가 없죠. 그러나 결국 그래서 결국은 이를 주관적인 정서와 객관적인 사물의 교감에 의해서 빚어지는 창조라고 말한다. 또한 주관과 객관, 자연과 인간, 세계와 자아, 객체와 주체 등의 대응관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결국은 시인의 내면적인 의지와 외부적인 세계와의 긴장이나 충돌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조망하는 그런 아름다운 노력인 것이다. 속성을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은 원래 동사다. 마음은 외부 세계와의 끊임없이 교섭하고자 하는 것이 마음이다. 후서는 의식이 지향, 어떤 생각이 어디론가 향하는 그것을 우리는 노예시스라고 말합니다. 슈타이거는 서정시는 자아의 획이다. 그 얘기는 다 뭐냐면 마음이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서정시가 마음을 표현한다 했더니 마음은 절대로 고정된 것이 아니고 어디론가 가고자 하는 것. 그래서 서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동사적 의미가 있다. 그런데 더 본질적인 것은 뭐냐? 뒤는 자아의 세계와의 만남이 동일성으로 이루어질 때 이를 미적 체험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 멋있다, 아름답다, 참 재밌다.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야 멋있다 흥분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하고 기분이 맞아 떨어질 때 아닙니까? 내 욕망을 충족시켰을 때, 내 꿈을 대신 이루어졌을 때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럼 그 순간을 우리는 동일시 아이덴티티, 그 아이덴티티. 그런데 시는 바로 그런 아이덴티티. 아, 바로 이거로구나. 내 마음은 호수야. 그래, 그거 딱 맞아 떨어졌다. 그래, 마음은 호수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그 하나의 자아의 세계의 만남이 동일성으로 딱 맞아 떨어질 때, 그때 우리는 미적 체험, 그때 멋있고 아름답다는 것을 느끼는 감동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유기체의 환경의 각각 특성이 소멸된 완전한 결합, 즉 자아와 세계가 각각 특수한 성격을 포기하고 하나의 새로운 동일성의 차원에서 융합된 주객일체의 경지.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간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뭡니까? 그것은 가장 서로 일치된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의 경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가장 행복한 순간은 서로 다른 개성이 합쳐서 하나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를 무엇이 만드느냐? 시가 바로 서정시가 만든다. 그게 바로 주관하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의 본질이죠.
자, 이 박두진의 하늘이라는 시를 보면은 그 시의 동일성, 동일화, 서로 합쳐지는 모습을 잘 보여요. 하늘이 멀리서 온다. 하늘은 멀리서 오는 하늘은 호수처럼 푸르다. 호수처럼 푸른 하늘에 내가 안긴다. 여기서부터 화합이 시작되는 거죠. 위에서 열이 멀리서 온다. 자, 이것도 벌써 통합입니다. 하늘은 멀리서 오는 하늘 호수처럼 푸르다. 객관적입니다. 호수처럼 푸른 하늘에 내가 안긴다. 온몸이 안긴다. 결합되는 과정입니다. 가슴으로 스며드는 하늘, 그래서 아주 그냥 가슴으로 하늘이 스며들어요. 향기로운 하늘이고 따가운 초가을 햇볕으로 목을 씻고 나는 하늘을 마신다. 자꾸 목말라 마신다. 그래서 나와 하늘이 지금 일치되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늘에 마시는 하늘에 내가 읽는다. 능금처럼 마음이 읽는다. 완전히 하나가 되는 상태. 이게 바로 서정시고 시의 본질이다. 그래서 너와 내가 통합되는 과정. 그게 바로 시의 정신이고 시의 본질이고 서정시의 본질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두 사물, 다시 말하면 공간의 두 공간, 서로 다른 공간이 결합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존재는 공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도 있죠. 그래서 이 시간도 또 하나로 통합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뭡니까? 시간이 뭡니까? 시간이야 유수 같은 세월이지. 살 같은 세월. 우리가 과학적인 시간,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적인 시간.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은 뭐냐? 과학적 시간관. 과학적 시간관은 한마디로 과거, 현재, 미래로 끊임없이 가버리는 시간입니다.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시간입니다.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가는 시간. 그래서 한 번 가면 다시 올 수 없는 게 바로 시간입니다. 이게 바로 과거, 현재, 미래로 가는 것입니다. 이건 가장 과학적입니다. 그렇잖아요. 과학에서 다 현재, 과거, 미래라고 하지. 아니, 다른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과거, 현재, 미래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시간은 흘러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또 문제가 있죠. 왜? 흘러가니까 인생도 태어나서 마침내 죽음으로 가고 모든 생명체는 결국 탄생했다가 결국은 사멸하고 말고, 자, 여기에 바로 절망이 있습니다. 이건 철학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태어났다가 마침내 사라지고 맙니다. 여기 절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이게 과학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과학이 객관적. 이 객관적인 사고방식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은. 시간은 간다고 모두 다 교육시켜놨어요. 그러니까 다 인식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 결국 마침내 죽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로 가는 시간이니까. 그게 절망적인 시간입니다. 여기에 절망이 있다. 그래서 절망의 반대는 희망이고 구원입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적으로 말하는 절망이 뭐예요? 죽음입니다.